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은 그 대법원이 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한 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거 어제 제가 트윗 속과 보기에서 예상한 대로 그대로 발표가 돼버렸어요. 심리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하니까 각하밖에 사실은 기대할 게 없었는데 이게 대법원이 딱 그런 거였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으로 파면돼 원고들이 더 이상 18대 대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렇게도 됩니까? 그러면 박근혜가 지금까지 적폐로 4년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의 대통령이었다는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냐고. 근데 이거는 일단 이 팩트부터 짚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라고 쌍따옴표를 했다면 인용부호거든요. 이 인용부호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인용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공직선거법에는 전자개표기란 말이 없어요. 이게 얼마만큼 무지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자분류기입니다. 또는 투표지 분류기예요. 그러니까 분류만 하는 거지 개표가 아니라고요. 전자개표기가. 그렇게 쓰지 말라고 선관위에서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법정에서 이걸 썼단 말이죠. 아니요. 이거는 그 소송 원고 쪽에서 이렇게 썼다라고 언론이 주장했다라고 인용을 한 거고요. 선거 소송인단이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마음이 많이 아픈 게 선거 무효 소송은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판사가 판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피고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신민이 아시죠? 선거 관리를 하는 선거 관리를 책임지는 판사가 사람이 각 지역에 있는 판사들, 부장판사들 많이 임용하잖아요. 개표소에. 원래 그 위원장이 다 판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판사들이 개표소에 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개표에 부정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거든요. 선거 무효 소송을 걸었는데 원고는 소송인단이지만 피고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국에 퍼져져 있는 판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 이 불합리성이 있어요. 이거는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하든 법률을 개정을 하든 이 부분은 좀 띄어내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라든지 여타기관으로 좀 띄어내지 않으면 이거는 이게 소송에서 이익이 충돌될 때는 기피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찌라시님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그 판사한테 갔어요. 그런데 판사가 찌라시님의 동생이야. 그러면 기피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지금 끌고 왔기 때문에 이 판사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소송에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각하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나무님 얘기한 것처럼 헌재의 탄핵 심판이 나서 이미 파면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거를 대선을 무효다라고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법률상으로 이익이 없다라는 얘기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선거 무효 소송의 법률상의 이익은 누구를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원천 나가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회적 교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였고 그리고 그것의 교훈을 가지고서 앞으로의 선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사자 이미 쫓겨났는데요?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너무 나이브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판사가 얼마만큼 이게 그 이상한 판결을 내린 거냐 하면은요. 법학을 배우는 사람은 법대 처음에 가면 법을 배울 때 2개를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우지만 그중에 2개를 예를 들게. 하나는 취소고 하나는 무효가 있어요. 법률 행위를 할 때 어떠한 것을 취소한다와 무엇을 무효로 한다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거를 취소하겠다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거는 무효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선거 무효 소송이었거든요. 이거는 쟁송을 해서 어떤 행정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판사는 이게 법리적인 판단을 하고 증거를 확인해서 이게 원래 무효였는지 아니면 유효였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음. 자기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가령 이혼하고 혼인 무효하고는 다른 거라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예. 저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판사가 제가 확인했는데 맞네요. 그 개표
전자개표기라고 썼어요. 그 용어가 없습니다. 178조 2항을 들었는데 그건 전자개표가 아니에요. 지금 그 판사들도 잘 모르고 있는 거고요. 더 플랜이 지금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거를 대선 끝나고 확인하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18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용지가 보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각돼 버리면 이 투표용지를 보관할 이유가 없어요. 한 달 뒤에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폐기해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관도 이제 느슨하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왜 이 시점에서 4년간 끌다가 4년 반을 끌다가 이제 왔느냐. 그다음에 지금 판사가 인용한 178조 2항은 14년 1월 달에 개정된 거예요. 그 전에 이 조항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년도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급해서 지금 기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이후에도 또 논쟁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정말 보는 그러네요. 거죠. 이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게 이거를 띡 보고 뭐야 이미 다 파면됐는데 뭐 소용없어. 에이 됐어. 이렇게 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럼 4년 동안은 무슨 생각으로 끌었는가? 그렇죠. 이 사람 지금 얘기하는 걸로 보면 파면이 됐으므로 뭐 별 소용이 없으라고 한다면 그럼 4년 동안 그 사람이 권좌에 있는 동안에는 그걸 왜 안 하고 있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인데. 알았다. 내가 깜빡이.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말 못할 어떤 이 곤란함을 4년 동안은 뭉개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제 파면이 되고 나니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좋다 핑계가 생겼어라고 하고서 이건 뭐 이미 파면됐으니까 소용없는데요라고 하고 자기는 딱 손을 떼는 식이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든 것을 이것 때문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딱 원천 무효화시켜버리고 끝내는 거죠. 그렇죠. 폐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대법원장이 관심법이 있어서 곧 박근혜 탄핵될 거니까 기다려 이렇게 해서 기각한 거야. 맞죠? 정말 똑똑한 놈이네. 안 웃어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기다려 하고 뭉개고 있었다는 거지 기각이 아니라. 아니 이게 어차피 탄핵될 걸 예측한 거지. 대법원에서는 이번 올해 12월 달에 정식 대선이 있을 때까지 뭉개고 갈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6개월 넘으면 안 된다라는 법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년을 끌어온 거지. 이게 뭐 6개월 넘게 7개월, 8개월 만에 결정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한 번도 심리가 없었다는 게 나는 가장 충격적이라는 거야. 그렇게 많은 증거와 의혹들과 거기에 관련된 국민들의 어떤 그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감옥까지 보내놓고도 심리 한 번을 안 했다는 게 이게 제일 치명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촛불 국면에서 유일하게 지금 유탄을 안 맞고 있는 게 사법부잖아요. 사법부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라는 게 이런 식이라는 거면 흔히 말해서 법치국가를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수호자들 아니에요. 자기들이 유리할 때로만 법을 해석에 이용해 먹는 이런 측면이 왜 그 대법원 이런 판결 말고도 왜 그 KTX 여승무원 판결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판결을 대법원에가 뒤집어 버려요. 상식적으로 그런 거잖아. 잘못해서 너희들에게 그동안의 월급을 준다. 근데 다 써버린 사람들한테 대법원에 갔을 때 다시 반납해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을 대법원들이 만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고 법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방식으로 뭉개고 가는 방식이면 이건 박근혜만큼의 적폐라고 봅니다. 대법원의 이런 식의 사법부의 행위라고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렸어야죠. 사회적 교훈, 뭐 역사적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 당시에 무효 소송 인단이 내걸었던 게 개표 부정, 총체적 부정선거, 관권 개입 이런 것들 다 포함된 선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세훈 재판이라든지 국정원 직원들 재판에 관련된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라도 하다못해 이러이러한 이유로 박근혜를 파면하고 싶지만 선거가 무효였다고 말하고 싶지만 현재 이러이러한 이유로 뭐 예를 들면 선고유예를 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뭔가 결론을 내려줬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나쁜 적폐 중에 적폐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고소 고발을 당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개월째 수사도 안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선거에 연관해가지고 불법 선거 활동을 했던 사람들 원세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소를 됐거나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모든 사건들이 각하됐거나
연결돼 있거나 심의를 안 하고 있거나 하는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구석구석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1억 원 손배 소송을 해서 민사에서는 3천만 원 지급 결정 명령을 받았는데 정작 이 형사 고발에 대해서는 진행이 없는 거죠. 2016년 6월 기준이었습니다. 대법관 14명 중에요. 각 지역 중앙 또는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이 14명 중에 12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2명만 빼고는 다 선관위의 위촉을 받아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재판하는 거를 본인이 피고인이 된 사건을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말도 헷갈리네.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일이냐. 이건 제도적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 전자개표기든 뭐 투표지 분리기든 간에 이런 식으로 뭔가 왜곡될 수 있는 해킹의 위험성, 왜곡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대법원이 한번 제동을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수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줘야 이게 나중에 논란이 안 되거든요. 근데 논란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지 않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일종의 쌓여있는 적폐 중에 지나온 과정 속에 어떤 기술의 발전, 물론 뭐 사실은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것도 김대중 정권 때지만 그것을 주장했던 게 그 당시 한나라당이라는 설도 있어요. 한나라당 때 발의가 됐고 시행이 김대중 대통령 때 시행된 거죠. 그건 저도 잘 몰랐던 지점인데 그래서 빠르고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명한 게 중요하다. 저도 개표 조작이랄까 이런 거에 이제 핵심 코어를 이제 깨달은 것 같거든요. 전산망에 들어가서 뭔가 숫자를 조작한다거나 이건 사실 불가능하고 각 개표하는 곳마다 나오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작되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숫자의 합은 조작할 수가 없다. 누군가는 감시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부분은 대선 무효 소송 자체를 각하한 것도 정말 그 분노스럽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차후에도 뭔가 불행의 씨앗이 앵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 버린 거라서 대법원이 이런 판결하면 또 한 몇 달 있다가 또 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못하죠. 이 판결 하나가 몇 년 간다는 판결이 있다 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왜 4년을 끌어서 이제 와서야 기각을 했고 더 플랜이 한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시점에 이제 이렇게 이제 툭 고춧가루를 이제 뿌린 거죠. 그리고 시민의 눈이 지금 5만 3천 명이 모여서 투개표 수개표 법안, 투표소 수개표와 관련해서 법안이 마련되고 곧 이제 투쟁에 돌입할 텐데 이런 시점에서 이걸 툭 던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투표지 분류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왜 투표지 분류기만 유독 관계자들이 신성시 여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제도 각 정당 후보자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간단하게 해결 방법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계한부에서 2명만 더 배치해서 후보자별로 분류해서 분류된 표를 이 분류기에 통과시키면 돼요. 돈도 더 들어가지 않고 사람도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주권자인 나는 유권자인 나는 투표지 분류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해명 자체가 안 된다. 근데 사실 이제 시민의 눈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하시는 그 인원을 더 배치해서 후보자별로 분류하자. 시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투표지 분류기를 아무리 곰곰이 봐도 분류기 자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제어 컴퓨터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제어 컴퓨터가 투표지만 분류 안 하냐? 그게 아니고 투표지를 분류해서 분류된 표를 그 뭐죠, 신비님? 그 표 나오는 거 인쇄. 프린트? 아니 개표 상황표. 개표 상황표에 인쇄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인쇄돼서 나오는 걸 하지 마라.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나온 표, 문재인, 홍준표, 뭐 심상정 이렇게 쭉 나오는 표를 사람이 직접 씌워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수기로 작성해라. 그러면 투표지 분류기 자체에 컴퓨터가 인쇄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으면 좀 더 꼼꼼하게 검증이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홈표 발생을 어떻게 찾아내는 거냐는 건데. 그러니까 일일이 이제 손으로 세야죠. 네, 그게 원래 맞는 거고요. 그래서 검열위원이 독일이나 선진국처럼 이렇게 일주일 세거든요. 이렇게 한 장씩 다 넘기면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절차가 이제 빨리빨리 문화 대한민국에. 진짜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보세요. 지금 8시에 개함 시작하거든요. 개표 시작하는데 지금 한 12시 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충 8시까지 확정은 나오죠. 8시까지 투표를 하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아니 그런데 이제 운동해서 사전 투표하면 미리 있기 때문에 까기 시작해요. 들어가서 8시 되면. 그러니까 55분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차라리 한 12시 정도 되면 이렇게 당선 발표가 되잖아요. 거의 뭐 유력 확정적으로. 예. 근데 그렇게 빨리 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유가 그만큼 전혀 없죠. 예. 유관 검시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이번 절차도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표를 모아서 하는 시스템에서 투표지 분류기까지 들어가서 분류돼서 나오는 시간과 그 다음에 그 분류기에서 나오면 사람이 수검표를 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수검표에서 위원장이 공표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정말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검표를 안 한다는 얘기죠. 얘기를 마무리하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지난 의혹을 들춰내서 뭐하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건 되는 거고 언제든지 이런 일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워낙에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저 정병진 목사랑 인터뷰를 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3.6% 미분류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18대 대선 때. 네. 그리고 나서 한틀 시스템으로 해서 미루 시스템 증가로 바뀝니다. 근데 그 후로 미분류표가 적게 나와요. 그러다가 작년 총선 때는 미분류표가 6%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로 지금 그 핵심이 기계가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계가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가 잘못된 오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관위 직원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더라도 잘못 심어진 코드 하나로도 그렇게 미분류표를 토해낸다. 이런 의혹들은 빨리 짚어주고 넘어가야지.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일제히 이제는 선거안위로 짱돌 들고 향할 거라고 그렇겠죠. 생각해요. 당연히 그때는 그 상황이밖에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장 문재인 대세론에 이제 묻어가면서 18대 대선을 그냥 먹고 가. 이렇게 말하는 사회적 분위기. 선관위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보는 거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무조건 이것은 검증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탄기국 박사모 아이들이 19대 대통령 무효소송을 또 제기해요. 이미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영의 논리가 아니야. 신뢰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어차피 한 번은 언제가 됐으면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라고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법률상으로 이익이 없다라는 얘기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선거 무효 소송의 법률상의 이익은 누구를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원천 나가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회적 교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였고 그리고 그것의 교훈을 가지고서 앞으로의 선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요? 당사자 이미 쫓겨났는데요?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너무 나이브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판사가 얼마만큼 이게 그 이상한 판결을 내린 거냐 하면은요. 법학을 배우는 사람은 법대 처음에 가면 법을 배울 때 2개를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우지만 그 중에 2개를 예를 들게요. 하나는 취소고 하나는 무효가 있어요. 법률 행위를 할 때 어떠한 것을 취소한다와 무엇을 무효로 한다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거를 취소하겠다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거는 무효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선거 무효소송이었거든요. 이거는 쟁송을 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판사는 이게 법리적인 판단을 하고 증거를 확인해서 이게 원래 무효였는지 아니면 유효였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그거를 자기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가령 이혼하고 혼인 무효하고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은 그 대법원이 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한 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거 어제 제가 트윗속과 보기에서 예상한 대로 그대로 발표가 돼버렸어요. 심리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하니까 각하밖에 사실은 기대할 게 없었는데 이게 대법원이 딱 그런 거였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으로 파면돼 원고들이 더 이상 18대 대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렇게도 됩니까? 그러면 박근혜가 지금까지 적폐로
4년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의 대통령이었다는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냐고. 근데 이거는 일단 이 팩트부터 짚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자 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라고 쌍따옴표를 했다면 인용부호거든요. 이 인용부호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인용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공직선거법에는 전자 개표기란 말이 없어요. 이게 얼마만큼 무지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자 분류기입니다. 또는 투표지 분류기예요. 그러니까 분류만 하는 거지 개표가 아니라고요. 전자 개표기가. 그렇게 쓰지 말라고 선관위에서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법정에서 이걸 썼단 말이죠. 아니요. 이거는 그 소송 원고 쪽에서 이렇게 썼다라고 언론이 주장했다라고 인용을 한 거고요. 선거 소송인단이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마음이 많이 아픈 게 선거 무효 소송은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그거는 다른 거라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예. 저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판사가 제가 확인했는데 맞네요. 그 개표 전자개표기라고 썼어요. 그 용어가 없습니다. 178조 2항을 들었는데 그건 전자개표가 아니에요. 지금 그 판사들도 잘 모르고 있는 거고요. 더 플랜이 지금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거를 대선 끝나고 확인하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18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용지가 보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각돼 버리면 이 투표용지를 보관할 이유가 없어요. 한 달 뒤에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폐기해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관도 이제 느슨하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왜 이 시점에서 4년간 끌다가 4년 반을 끌다가 이제 왔느냐. 그다음에 지금 판사가 인용한 178조 2항은 14년 1월 달에 개정된 거예요. 그 전에 이 조항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년도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급해서 지금 기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이후에도 또 논쟁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정말 보는 그러네요. 거죠. 이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거를 띡 보고 뭐야 이미 다 파면됐는데 뭐 소용없어 에이, 됐어 이렇게 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럼 4년 동안은 무슨 생각으로 끌었는가? 그렇죠. 이 사람 지금 얘기하는 걸로 보면 파면이 됐으므로 뭐 별 소용이 없으라고 한다면 그럼 4년 동안 그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판사가 판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피고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시민이 아시죠? 선거 예. 관리를 하는 선거 관리를 사람이 책임지는 판사가 사람이 각 지역에 있는 판사들, 부장판사들을 많이 임용하잖아요. 개표소에. 원래 그 위원장이 다 판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판사들이 개표소에 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개표에 부정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거든요. 선거 무효 소송을 걸었는데 원고는 소송인단이지만 피고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국에 퍼져져 있는 판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 이 불합리성이 있어요. 이거는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하든 법률을 개정을 하든 이 부분은 좀 띄어내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라든지 여타기관으로 좀 띄어내지 않으면 이거는 이게 소송에서 이익이 충돌될 때는 기피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찌라시님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그 판사한테 갔어요. 그런데 판사가 찌라시님의 동생이야. 그러면 기피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지금 끌고 왔기 때문에 이 판사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소송에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각하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나무님 얘기한 것처럼 헌재의 탄핵 심판이 나서 이미 파면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거를 대선을 무효 권자에 있는 동안에는 그걸 왜 안 하고 있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인데. 알았다. 내가 깜빡이.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말 못할 어떤 이 곤란함을 4년 동안을 뭉개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제 파면이 되고 나니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좋다 핑계가 생겼어라고 하고서 이건 뭐 이미 파면됐으니까 소용없는데요? 라고 하고 자기는 딱 손을 떼는 식이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든 것을 이것 때문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딱 원천 무효화시켜버리고 끝내는 거죠. 그렇죠. 폐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대법원장이 관심법이 있어서 곧 박근혜 탄핵될 거니까 기다려 이렇게 해서 기각한 거야. 맞죠? 정말 똑똑한 놈이네.
현행 안 웃어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기다려하고 뭉개고 있었다는 거지. 기각이 아니라. 아니 이게 어차피 아니 탄핵 댓글 예측한 거지. 대법원에서는 이번 올해 12월 달에 정식 대선이 있을 때까지 뭉개고 갈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6개월 넘으면 안 된다라는 법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년을 끌어온 거지. 이게 뭐 6개월 넘게 7개월, 8개월 만에 결정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한 번도 심리가 없었다는 게 나는 가장 충격적이라는 거야. 그렇게 많은 증거와 의혹들과 거기에 관련된 국민들의 어떤 그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감옥까지 보내놓고도 심리 한 번을 안 했다는 게 이게 제일 치명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촛불 국면에서 유일하게 지금 유탄을 안 맞고 있는 게 사법부잖아요. 그 사법